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사실 예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 보여드린 적이 있는 바로 그 대형 식육식당 전용 건물입니다. 그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마 저렇게 좋은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올까? 결국 이런 건물은 큰손이나 전문가들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때문에 쉽게 덤벼들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매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모두가 탐내지만 실제로는 주저하는 사이에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준비된 단 한 사람이 모든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물건이 어떤 건물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은 단순한 근린시설이 아닙니다. 식육식당 전용 올인원 패키지 건물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정도입니다. 지하 1층 약 190평 규모의 대형 주차장과 냉동창고 확장 가능 공간, 1층은 약 158평 규모로 대형 냉장 냉동창고와 고기 전처리, 분해 설비, 그리고 정육 판매 매장이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2층은 무려 170평 규모의 대형 식육식당, 300석 이상을 배치할 수 있고 단체 손님이나 기업 모임까지 소화 가능한 초대형 공간입니다. 3층은 약 36평 규모로 사무실과 관리실, 직원 휴게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즉 고기 유통에서 판매, 식사 관리까지 모든 것이 한 건물 안에서 해결되는 원스톱 구조입니다. 세입자는 몸만 들어오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황금 건물이죠. 여러분, 이 건물은 처음 감정가가 42억이 넘는 대형 근린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값 이하 20억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싸게 나온 건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매달 수천만 원의 순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인생 역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는 단순히 싼 물건을 보여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권리 분석, 임차인 구조, 투자금 계산, 수익률 분석까지 실제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실전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건물을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권리 분석부터 낙찰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이 설마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건 기본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부산 사하구 신평동 262-14번지에 위치한 대형 근린시설입니다. 이 지역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하구 신평동은 예전부터 공단과 주거지가 혼재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부산 서부권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죠. 특히 신평동 장평로 주변은 트럭이 오가고 물류 차량이 줄지어 드나드는 길목이라 이런 건물이 있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7,536호, 입찰일은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 날짜 잘 보셔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지만 경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네 하고 있다가 준비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번 입찰은 3차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었고 이제 세 번째 매각인데요. 처음 감정가는 무려 4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42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이건 나랑은 상관없다 하고 그냥 넘기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 바로 20억 7천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49%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실 겁니다. 첫째, 이렇게 좋은 건물이 왜 두 번이나 유찰됐지? 둘째, 이거 진짜 반값인데 내가 지금이라도 덤벼야 하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경매의 묘미입니다. 남들은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겁을 먹는 사이에 준비된 한 사람만이 반값에 낙찰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건물 자체를 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283평, 연면적 555평의 초대형 근린시설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구조로 2015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비교적 신식 건물입니다. 준공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건물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층별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 1층 약 190평 대형 주차장. 차량 수십 대가 드나들 수 있고 일부 공간은 냉동 냉장 창고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주차장이 아니라 물류기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층 약 158평 대형 냉동창고와 냉장창고, 그리고 고기를 분해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까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정육 판매 매장까지 있어서 1층에서 바로 소비자 판매가 가능합니다. 2층 약 170평 대형 식육식당. 좌석만 해도 300석 이상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체 손님, 연회, 기업 모임 다 받을 수 있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3층 약 36평 사무실과 관리 공간. 직원 휴게실, 발주회계 등 관리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즉, 이 건물은 단순한 상가 건물이 아니라 식육 유통 판매 식당 운영을 위해 맞춤 설계된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1층에서 고기를 사면 2층과 3층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요즘 말로는 정육식당 시스템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현된 건물이죠. 여러분, 이런 건물 신축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땅값 따로, 건축비 따로, 인허가 과정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 수십억이 훌쩍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감정가 반값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저게 내 손에 올까? 하고 의심만 하다가 놓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준비된 투자자 한 명이 모든 걸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입찰 참여 조건을 보겠습니다. 최저가 20억 7천만 원 기준으로 입찰에 들어가려면 약 2억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보증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555평 규모의 대형 근린시설을 잡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건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머릿속에 그림이 조금 그려지실 겁니다. 아, 이 건물이 그냥 상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 대형 식육식당 전용 건물이구나. 아직 주인이 나오지 않았구나. 그런데 반값까지 떨어졌구나. 그렇다면 이 건물의 외관과 입지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해 보이지만 진짜 투자 포인트는 입지와 도로 조건, 주변 환경에서 갈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의 외관과 입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아래에는 부산은행 지점이 자리 잡고 있고 길 건너편에는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두 곳이 동시에 바로 옆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돈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도는 자리,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에 건물이 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도보 1분 거리면 바로 동매역 4번 출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는 건 입지가 이미 보장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지하철 타고 와서 1분만 걸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도 출퇴근이 너무나 편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로로 불과 1분 거리에 119 소방서가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우리은행, 기업은행까지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 한데 모여있는 핵심 상권이라는 거죠. 자, 외관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넓은 대로변에 우뚝 서 있는 철골 구조의 신식 건물. 바로 앞은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는 장평로, 남측으로는 56m 도로와 접해 있어서 트럭이 드나들며 물건을 실어 나르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1층에 이미 마련된 냉동냉장 시설과 물류 설비를 생각하면 식자재 업체나 정육 도매상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입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상가 건물에서 주차 문제 하나만 터져도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지하 1층에만 무려 190평 규모의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든 물류 차량이 오든 주차 때문에 애먹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상권 한복판에 있는 신식 건물이구나. 은행, 역세권, 소방서, 행정기관 다 걸어서 1분 거리에 있구나. 거기다가 주차까지 완벽하네. 이쯤 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크다, 반값이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입지가 이미 보장된 자리, 장사 안 될 수가 없는 자리라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가 내 손에 들어올 기회가 또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이런 건물은 결국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경매는 결국 준비한 단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 사람이 형님일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과 입지 조건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의 등기부와 권리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권리 분석 한 줄 잘못 보면 수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권리 분석에서 단 한 줄 잘못 보면 바로 수억 원이 날아갑니다. 실제로 경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좋아 보인다 싶어서 덜컥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 보증금을 떠안아야 했다. 근저당 뒤에 숨어있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버렸다. 이런 사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권리 분석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다룹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이미 경매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확인 이번 사건의 등기부 등본을 펼쳐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와 건물의 최선순위 권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토지에는 2014년 6월 10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억 6,200만 원이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건물 쪽은 조금 뒤인 2015년 4월 24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억 4,400만 원이 최선순위로 잡혀 있죠. 즉, 토지와 건물의 기준권리가 서로 엇갈려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살아있네? 이거 내가 인수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낙찰자가 30년간 지상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토지와 건물의 권리 순서를 맞추기 위해 법원이 가상의 지상권을 붙여놓은 것뿐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이니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후순위 권리 확인그 이후로 잡혀있는 권리들을 보면 2015년 이후 근저당 약 3억 9천만 원, 2024년 농협, 기술보증기금의 가압류 같은 해 7월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2025년까지 이어지는 압류들. 이 모든 것들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낙찰과 동시에 전부 깨끗하게 소멸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 권리는 없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뭔지, 지상권은 뭔지, 가등기는 왜 위험한지 이걸 혼자 판단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단순히 싼 물건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략, 낙찰 후 처리 방법, 세금 계산, 명도, 협상 팁까지 멤버십 회원분들께 훨씬 더 깊이 있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이런 물건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란의 문의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억 원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리 분석을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정리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위험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 장벽 하나는 넘어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등기부보다도 임차인 구조일 수 있습니다. 전입자가 누구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서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수천만 원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그 임차인 현황과 인수 보증금 여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실전 투자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권리 분석을 통해 등기부상 위험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멀쩡한 건물이라도 안에 누가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금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임차인이 계약자랑 달라서 명도가 꼬여버렸다. 바로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명세서 확인 이번 사건의 명세서를 보면 전입자는 단 한 명입니다. 김씨, 2024년 5월 10일 전입.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대항력도 없고 배당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와, 다행이다. 인수할 보증금이 없네. 깔끔하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저희 채널이 아니죠. 명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불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약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는 보증금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 둘째, 계약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서 명도가 복잡해질 가능성. 특히 이런 대형 건물에는 법인 임차인이나 외국인 명의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명도 협상은 길어지고 심하면 소송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실정경매연구소는 바로 이런 부분까지 체크합니다.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제 현장 임장 보고서, 명도 전략, 협상 비용 예상치 같은 것들까지 멤버십 회원분들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이런 물건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란의 문의처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작은 확인 하나가 낙찰 후 수천만 원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차인 현황까지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수할 보증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 점유 상태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건물을 낙찰받으려면 실제로 얼마의 현금이 필요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취득세, 법무비용까지 전부 합쳐서 진짜 투자금이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투자자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내가 진짜 낙찰받는다면 현금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낙찰가와 대출 구조 이번 사건의 최저 입찰가는 20억 7천만 원입니다. 만약 이 금액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매 투자에서는 보통 낙찰가의 70% 정도를 대출, 나머지 30%를 자기 자본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억 7천만 원의 70%는 약 14억 5천만 원이 은행 대출로 커버되고 나머지 6억 2천만 원이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취득세, 이제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근린시설의 경우 보통 4.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억 7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약 1억 원 초반대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과 등기 이전 비용, 등기 이전 절차와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면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총 자기자본 정리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자기부담금 30% 약 6억 2천만 원, 취득세 약 1억 300만 원, 법무비용 및 등기 이전 비용 약 500만 원. 따라서 이 건물을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받는다면 약 7억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20억짜리 건물을 반값에 나온다는 것만 보고 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낙찰가 외에 세금과 비용까지 모두 감안해야만 내 통장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현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이 혼자 계산하기 막막하시다면 저희 실정경매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낙찰가를 19억, 20억, 21억으로 각각 썼을 때 필요한 자기 자본을 세밀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현금 규모를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은 이 건물을 가져가시려면 최소 7억 원대 현금은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자금을 투입했을 때 과연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바로 그 부분, 임대 수익 분석과 예상 수익률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건물을 내가 가져오면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히고 내 돈은 실제로 얼마가 일하나? 오늘 이 부분 끝까지 보셔야 손해를 안 보십니다.
잠깐, 우리 아까 계산해서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죠. 맞습니다. 내 돈의 기회비용. 내가 넣은 현금이 그냥 통장에 있었어도 연 4% 이자는 나왔을 텐데 그걸 투자로 돌린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얼마나 더 벌었냐로 봐야 진짜 실질 수익이 보입니다. 자, 차근차근 갑니다. 먼저 임대 조건입니다. 이 건물은 전세 10억 원, 월세 1,100만 원. 세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과하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깔끔하게 나오는 구조죠. 그 다음 낙찰가와 대출. 최저 입찰가가 20억 7천만 원이라면 통상 70% 대출약 14억 5천만, 자기자본 30%약 6억 2천만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취득세 약 1억 300만 원, 법무비용 약 500만 원까지 더하면 처음에 현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7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제 전세 보증금 10억 원이 들어옵니다. 이 돈으로 대출 14억 5천만 10억을 즉시 상환하면 대출 잔액은 4억 5천만 원만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은행 이자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금리는요? 오늘은 무조건 4%로 고정합니다. 그럼 남은 대출 4억 5천만, 4% 12월 이자 약 151만 원 150만 원. 그렇다면 월세 1,100만 원 이자 151만 원 월 949만 원. 여기까지는 다들 오 깔끔하네 하시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나면 아마추어 계산입니다. 왜냐면 내 돈 7억 3천만 원이 이 건물에 묶였잖아요.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연 4% 이자가 나왔을 겁니다. 얼마냐고요? 7억 3천만 4%연 2,92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월 약 243만 원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실질 초과 수익을 뽑아봅니다. 방금 계산한 월 949만 원에서 내 돈의 기회비용 243만 원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949만 243만 원, 약 706만 원. 이게 바로 은행에 놔두지 않고 이 건물에 넣어서 추가로 벌어가는 돈, 즉 실질 초과 수익입니다. 연간으로요? 706만 12, 약 8,472만 원. 수치가 아주 선명하죠. 그렇다면 실질 수익률은? 내 돈 7억 3천만이 이래서 연 8,472만을 벌어오니 연 약 11.6%.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은행 4% 시대에 내 돈이 연 11%대의 초과 수익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요. 1. 명목 현금 흐름 월세 1,100만 이자 151만 월 949만. 2. 기회비용 차감 949만 243만 월 706만 실질 초과 수익. 3. 연 환산 약 8,472만. 4. 실질 수익률 연 11.6%. 어떠십니까? 와, 이게 진짜 계산이구나 하는 느낌 오시죠? 처음엔 949만 원만 보이지만 프로 투자자는 706만 원을 봅니다. 보여지는 숫자가 아니라 내 돈이 추가로 벌어오는 힘. 그게 바로 실전경매 연구소가 끝까지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보수적으로 은행금리 4%를 기준 고정해서 본 겁니다. 현장 임대 조건이 조금만 더 좋아져도 혹은 금융 조건을 더 유연하게 가져가도 그림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관리 유지 세무는 사전 설계로 최대한 줄여야 하고요. 그 실전 노하우는 아시죠? 영상 아래 설명란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권리 분석부터 임대차 계약 구조, 세무 설계까지 한 번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마 이게 내 차례일까? 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항상 준비된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번엔 그 사람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건물을 내가 가져가서 나중에 팔면 도대체 얼마가 내 손에 들어올까? 오늘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경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먼저 가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감정가인 42억 3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낙찰가는 20억 7천만 원, 거기에 취득세, 법무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투자금은 약 22억 9천만 원입니다. 즉 감정가에 매각했을 때 순수 차익이 무려 19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9억 4천만 원,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나도 저런 금액을 벌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마추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 같은 19억 4천만 원 차익이라도 누구는 세금으로 7억을 내고 누구는 4억만 내고
누구는 8천만 원을 절약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차이가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순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개인 명의로 3년 보유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개인 명의로 낙찰받아서 무려 3년 이상 보유했다가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3년만 버티면 세금이 확 줄겠지. 그럼 개인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주택이라면 맞습니다. 2년, 3년만 달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크게 붙어서 수억 원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상가, 즉 비주택입니다. 비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연 2%씩 최대 30%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3년을 버텨봤자 고작 6% 공제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감정가 42억 3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익은 약 19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3년 보유했으니까 6% 공제를 받습니다. 19억 4천만 6%약 1억 1,600만 원. 즉 19억 4천만 원 차익에서 고작 1억 남짓 공제되는 거죠. 그럼 과세표준은 약 18억 2천만 원. 이게 어느 구간이냐? 바로 최고세율 45% 구간입니다. 양도세만 약 8억 1천만 원, 거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종 세금은 약 8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처음 차익은 19억 4천만 원이었는데 세금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약 10억 5천만 원. 3년을 버텼는데 고작 이 정도?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주택과 비주택의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인 명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법인으로 하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냐?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 공제는 없지만 단일세율 22%만 적용됩니다. 19억 4천만 원 차익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약 4억 3천만 원 수준. 결국 법인 명의로 당장 매각해도 15억 1천만 원이 통장에 꽂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인은 즉시 팔아도 개인 3년보다 더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3년 보유하면 약 10억 5천만 원. 법인 명의로 즉시 매각하면 약 15억 1천만 원. 같은 건물, 같은 차익이라도 전략과 선택에 따라 최종 순수익은 무려 4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야, 설마 내가 저런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경매는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분석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오는 기회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만 누군가는 이걸로 억 단위 현금을 챙겨갑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실행력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시 괜히 덤볐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런데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세월만 흘러갑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남는 건 빈손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인생에서 그런 경험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선택, 단 한 번의 전화가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실 겁니까? 아니면 이번엔 잡으시겠습니까? 이 물건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설명란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이 망설이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이미 낙찰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10년, 20년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단순히 물건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권리 분석, 임대 구조, 명예 선택, 세금 전략, 매각 타이밍까지 풀 패키지로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정말 내 것이 되었으면 한다면 아래 설명란의 문의처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맞춤형 전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누군가는 이미 낙찰을 받고 세금까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회가 꼭 여러분께 가길 바랍니다.